예, 오후 재판 개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변호인 측 증거조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 진행하여 주십시오. 네, 비상계엄 원인이었던 대북 간첩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중 목록 100번 수원지방법원 2023 고합 273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공소장 범죄 일람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북한 공작 조직인 본사와 남한 내 지하 조직인 지사 간에 오고 간 지력 및 보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범죄 일람표입니다. 총 59개 연번의 통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이적 행위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현재도 추운 겨울 대북 활동 열심히 하고 있을 간첩분들 생각하면서 간단히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의 기본 구조는 북한의 본사가 남한 지하 조직인 지사에게 보내는 지령과 지사가 본사에 보내는 보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사는 김정은을 총회장님으로 지칭하며 지사장, 1팀장, 2팀장, 회계과장, 4팀장 등으로 구성된 지사 조직을 통해 남한 내 노동운동단체인 영업일부, 민노총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일부를 장악하고 지도하려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초기 통신 내용을 보면 2018년 10월 2일 지사가 남한의 지사가 북한 본사에 자애로운 총회장님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며 영업일부 민노총인 영업일부 내부 통신망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확인됩니다. 이후 본사는 남한 지사에게 사회 전반의 김정은 숭배 열풍을 최대로 고조시키기 위한 당면 활동 방향을 지시하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1천만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결성을 추진하고 영업일부를 통해 각급 노조단체 등을 발동하여 환영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령하였습니다. 북한의 지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지령에서는 지사 안에 총회장님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데 선차적 힘을 넣으며 실천 투쟁 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파악 있는 핵심들을 더 많이 포섭 전취하기 위한 내적 공작을 적극 벌이는 한편 영업일부, 민노총으로 추정되는 영업일부의 중앙집행부에 지사성원 등을 집중 포치하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며 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총파업과 총력 투쟁 현장들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정치 구호들을 많이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과 적극 결부해 나가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11월 1일 지령에서는 2018년 11월 총파업 투쟁을 지시하면서 최저임금법 원상회복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뿐만 아니라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즉시 재개, 남북 경협이 일자리다와 같은 각 계층의 절실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호들을 많이 제기해서 투쟁 역량의 폭을 최대한 넓히라라고 구체적으로 지령, 2019년 2월 7일 지령에서는 보수 패당의 재부활, 재집권 시도를 짓부시기 위한 실전 활동을 더욱 책략 있게 벌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시 그 보수당 대표인 땡땡땡 놈과 원내대표 나경으로 추정되는 원내대표 땡땡땡년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정하고 연속 타격을 들이대어 사회적 인기를 떨어뜨리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라 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보수당 당사와 보수 집결처들에 대한 기습 점거, 가작물 파괴, 망발자들과 보수당 당기 불사르기와 같은 물리적 타격 투쟁으로 유도하는 방안들도 설정에 맞게 잘 탐구해라, 잘 적용해 보라 라고 폭력 투쟁을 지시. 2019년 1월 24일 지령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남 통일 변혁 운동에 대한 총회장님 김정은의 유일적 용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 지사 조직의 확대와 영업 일부인 민노총 장악을 구체적으로 지시. 2019년 3월 23일 지령에서는 본사 지침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문제, 본사 지침 수행 정형과 금후 대책 문제, 지사 활동에 제기되는 문제, 즉 지사건설, 대중단체 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 대중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 지사의 안전보장, 연락, 정세평가 문제, 매시기 변혁 운동의 전술, 비밀보장 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9년 10월 15일 지령에서는 합법적 진보 정당인 N당을 대중적인 변혁운동 역량의 주도 세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합세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시. 그리고 정당의 표를 N당에 몰아주는 문제는 내부 형편을 봐가면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술적 방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19년 7월 13일 지령에서는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재 조치는 한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멸시이며 참의원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라. 그리고 다양한 선전 활동을 적극 벌여 조합원들과 광범한 민중 속에 반일 감정을 더욱 고조시켜 나가라 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운동, 1대사관과 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도 적극 벌여서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민노총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지령에서는 민노총에 대한 당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지사 역량을 최대한 보강하여 그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민노총의 중앙집행부에 지사 성원 등을 집중 포치하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며 특히 기획팀장과 땡땡땡에 대한 대상 전취 사업을 다그쳐 나가라 라고 구체적인 인물들까지 지목하여 포섭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10만 명이 넘는 특정 C 노조를 확고히 걷어쥐는 것을 당면 목표로 내세우고 여기에 우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라는 특정 노조 장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2월 11일 지령에서는 현장 활동가 모임이라는 새로운 조직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안에 자주 성향의 현장 활동가들을 망라한 준당적 성격의 현장 활동가 모임을 내오는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활동가 모임이 공개 합법적인 활동보다는 내적 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민노총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 노동조직 내에 비합법 지하조직을 구축하라는 지시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12일 지령에서는 민노총의 청년사업과 관련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민노총의 새로운 주력으로 등장할 20, 30대 젊은 층들은 IMF를 거치면서 극단한 신자유주의, 개인주의 문화의 사회 풍조 속에서 성장하여 계급의식, 단결의식이 부족하고 정치투쟁보다는 일자리, 임금 인상과 같은 생존권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며 젊은 회원들 속에서 사원 후비들을 발굴 육성하여 지사에 망라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들였으면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북한이 남한 내 노동운동 조직을 이미 체계적으로 장악해 왔다는 점과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인 변화를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추진하려 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령은 단순한 사상 선전을 넘어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구체적인 인물의 포섭, 투쟁 전술, 선거 개입 등 실질적인 반국가 활동을 지시하고 있고 지사로 불리는 남한 지하조직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전형적인 북한 지하조직의 활동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중목록 101번 수원지방법원 2023 고합 273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은 24년 바로 작년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가 선고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피고인 ABCD에 대한 간첩, 특수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등의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된 국내 지하조직의 활동을 적발한 중대한 국가보안 사건입니다. 바로 작년 겨울입니다. 앞서 북한과 남한 지하조직 간 소통이 있었다는 점은 또 다른 간첩 사건이지만 그와 일맥상통하는 최근의 간첩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는 피고인 A가 북한 W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2019년 1월 24일경 지난 만남 때 협의된 대로 땡땡 산업연맹 누구 땡땡 본과의 핵심 인력들을 걷어쥐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갖춰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춰 나갔으면 한다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년 5월부터 9월경 M노청 직선제 선거 관련 각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과 성향 등을 탐지하여 수집하였고 2021년 6월경 평택 미군기지 및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 군사장비 등을 탐지하여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일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북한 W국 소속 공작원과 수십 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직접 회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6월 27일 피고인 A, B 등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에서 사용하는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과 주소록, 블로그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하였고 국가정보원은 2018년 6월 28일 네이버와 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각 회사로부터 압수수색 검증할 물건이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아서 수색한 바 그 결과 피고인 B 명의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서 간첩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 하나, 카카오 메일 계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 하나, 피고인 D 명의의 카카오 메일 계정에서 파일 4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특검이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특정 인원에 대해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적 목록 122번 24년 12월 12일 홍장원 메모입니다. 우선 고합 129 사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홍장원 메모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홍장원에 대해 방첩 컨트롤 타워인 국가정보원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함으로써 방첩사의 방첩수사 역량, 즉 인력이나 예산을 보완해줘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지 해당 발언의 내용은 인력 및 자금 지원이라는 제도적 행정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홍장원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한 뒤 실제로 위치 추적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홍장원은 애초 대통령의 방첩사 지원 당부를 인력, 자금 차원의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후 이를 사령관이 언급한 위치 추적 요청과 결부시켜서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곧 위치 추적, 나아가 정치인 체포 지시였다는 방향으로 사후적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통신사로부터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는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엄이 장기화되어서 계엄사령부 산하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고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개시되는 예외적 사항이었다면 이게 말이 되지만 영장 없는 위치 추적이란 건 제도적으로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초에 홍장원은 위치 추적 같은 것을 지원해줄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국정원은 본질적으로 본인들 수사권이 없는 기관, 위치 추적 수사권 같은 게 없는 기관이고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 요청을 수사의 일환인 위치 추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홍장원 증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평생 수사 실무에 조사해온 피고인이 이러한 제도적 불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고 특히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특정 인원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서도 대상자들의 주소나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국방장관이나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들을 신속히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의 주장은 당시 방첩사의 합동수사본부조차 구성되기 전이어서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절차 어느 측면에서도 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홍장원은 당시 방첩사령관의 요청을 접하고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 평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인식을 다시금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의미로 자의적으로 전환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당시 인식과 이후의 주장 사이에 명백한 논리적 단절이 존재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홍장원 메모라는 것과 홍장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증 목록 129번 한성빈 보좌관 진술조서입니다. 이 문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란 실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26일 국가정보원 1차장 보좌관 한성빈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입니다. 한 씨는 2018년 3월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2024년 9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홍장원 1차장의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홍장원과 24년 9월 1차장 보좌관으로 인사 발령을 받으면서 알게 됐고 홍장원의 외부 일정이 있을 시 업무 일정에 한하여 항상 동행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24년 12월 3일 당일 상황과 관련하여 한 씨는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24년 12월 4일 해외 출장 예정이었고 보안상 해당 국가에 보안 전화를 가져갈 수 없어서 12월 3일 근무 종료 후 한 씨가 보안 전화를 맡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20시경 1차장실 부속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1차장의 보안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한 보좌관이 이를 수신하였습니다. 한 보좌관은 자신이 아는 한 그 이전에 홍장원이 사용하는 보안폰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장원과 한성빈의 진술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장원은 방첩사령관과 전화통화 시에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내용을 내가 메모하다가 못 알아볼 정도여서 보좌관을 불러 메모를 다시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보좌관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부인한 것입니다. 한 보좌관은 홍장원 1차장이 통화 도중에 자기를 호출하거나 메모 작성을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홍장원 1차장이 자기에게 메모 작성을 지시하거나 메모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서증 목록 130 조태용 수행원들 조사보고입니다. 이 문서에는 홍장원의 진술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장원은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3시 6분경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관저마당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을 빼서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이름을 받아 적었고 사무실로 들어와 보니 어두운 곳에서 급히 받아 적어 글씨체를 내가 전혀 못 알아볼 정도라서 보좌관에게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통화하면서 적은 종이는 내가 버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한 보좌관의 진술은 이와 완전히 다르고 당시 보좌관은
홍장원이 통화 도중 자기를 호출하거나 메모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메모를 보여준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부인하였음은 서설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대통령이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국회는 봉쇄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전체 5분 이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 목록 147번에서 165번 다양한 국회 출입 영상들 163번은 제외했습니다. 지금 틀면 되나요? 대체로 각 국회의 문들이 완전한 봉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신원 파악 후 즉각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이재명, 최민희 의원 아니요. 제가 좀 의원식 등도 특히 이재명 의원식의 경우 굳이 월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월담을 한 듯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소 사실을 보면 특검 측이 국회 봉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회 주변을 둘러싼 CCTV를 통해 의원과 보좌관들의 경우 신분 확인 후에 국회로 들여보냈다는 점을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아무도 국회를 봉쇄하지 않은 틈으로 담을 통하거나 여러 개방된 문을 통해 자유롭게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이내로 다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일문 영상입니다. 경찰이 경비 중이었으나 국회 정문을 넘어 들어가는 인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찰은 경비를 했을 뿐이지 인원들을 끌어내리거나 제지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1문과 2문 사이입니다. 다수의 인원이 국회의 담을 넘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 2문 영상입니다. 국회 출입증을 제시한 직원은 신원 확인 후 바로바로 정상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입증을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국회 2문 사이의 영상입니다. 국회 경비단과 국회 2문 사이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다수의 인원이 수소차 충전소 이쪽 벽을 넘어서 다 국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국회 3문의 영상입니다. 출입증 제시 후에 국회 출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전혀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 4문의 영상입니다. 신원 미상의 인물이 국회를 출입을 하는데도 전혀 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도서관 방향 출입문입니다. 경찰 군인 미배치 상태에서 자유롭게 월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과 헌정기념관 사이입니다. 국회 도서관 출입구 영상입니다. 국회 도서관 및 헌정기념관 사이 출입구인데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이렇게 출입을 해도 경찰이 내부에서 그냥 출입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출입증 태고 후에 정상 출입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회관 주차장 영상입니다. 신원 불상의 국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의원회관 주차장 출구 부근을 보행 중이었지만 공수부대 제지나 진압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대표 월담 영상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와중에 군인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굳이 월담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월담을 하셨죠. 최민희 의원의 출입 영상입니다. 최민희 의원도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쭉 보시면 국회의원이다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우원시 의원 월담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께서는 월담을 하셔가지고 바로 건물로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본회의 참석을 하셨습니다. 계엄령 당시 계엄군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계엄군들은 당시 시민들을 이렇게 제지를 하거나 하지 않았고, 실탄을 든 총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몰려든 시민분들에게 많이 맞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계엄군 철수 영상입니다. 당시 안에서 이제 국회 직원들이 이제 다 됐다, 통과됐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가 즉시 철수를 하는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주요 증인들의 신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등목록 167번 헌법재판소 홍장원 1차 증인신문, 서등목록 168 헌법재판소 2차 증인신문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 홍장원에 대해 실시한 헌법재판소 5차 변론 그리고 10차 변론에서의 속기록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은 22시 5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에서 대통령은 방첩사를 지원해 자금, 인력,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방첩사를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까 본 변호인이 서설하였듯이 대통령은 방첩사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었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장원은 이러한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23시 6분경 여인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때 여인영이 홍장원에게 특정에 대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었는데, 이 메모는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에 서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마구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자신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흘렸어서 보좌관을 불러 야, 이거 좀 다시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다시 적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은 정서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글자는 보좌관의 글씨고, 밑에 흘려 써있는 글씨체가 자신의 글씨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홍장원의 보좌관 진술서에 따르면 홍장원이 보좌관을 부른 적도 본인이 글자를 쓴 적도 없다고 합니다. 홍장원은 명단을 받아 적은 후에 23시 30분경 정무직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막 본인이 적은 명단을 다시 옮겨서 정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보좌관이 첫 번째로 정서한 버전은 2장으로 빽빽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좌관이 심지어 네이버나 인물 정보를 찾아서 이름에다가 인적사항을 모두 부기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장원이 시간 여유 있을 때 보좌관에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라고 하여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명단을 직접 들은 것이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보좌관에게 네 머리가 똑똑하니 네가 한번 명단을 적어보라고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홍장원의 메모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조차도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홍장원은 보좌관이 세 번째로 작성한 메모에서 파란색 볼펜으로 이름과 본인이 기억하려다 기억하지 못한 부분은 직책으로 해서 약 10여 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권순일이 2번 적혀 있고 조국과 박찬대가 빠져서 홍장원이 추가로 적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무슨 딴지일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딴지일보가 결국 생각이 나서 뭐 그렇게 썼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답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 홍장원은 애초에 명단이 없었던 사람들을 보좌관과 둘이 앉아서 추가해서 적은 것을 자백했다고 밖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최포조가 잡고자 하였던 최포조라는 명단이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이랄 것입니다. 홍장원은 여인영 사령관이 요청한 위치 추적에 대해서도 이것이 체포한 다른 개념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위치 추적이 체포랑 어떻게 같은 말이냐라고 묻자 홍장원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위치 확인이냐 추적이냐라고 묻자 확인과 추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여인영 사령관의 요청이 정확한 요청이 체포가 아닌 위치 파악에 관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체포 목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치 추적 명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초 홍장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싹 다는 누구를 지칭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없으셨다라고 대답했고 비상계엄 선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을 잡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방첩사를 도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국가 세력 추포 임무는 방첩사가 진행할 것이고 저희는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본 변호인이 설명하였듯이 실질적으로 간첩 활동이 있는 반국가 세력이 있음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이유에서 이제 홍장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여인영 사령관의 체포자 명단 제시를 연결을 시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홍장원의 추정에 불과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체포자 명단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적 목록 169번 헌법재판소 조태용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된 8차 변론 조태용 증인의 속기록입니다. 조태용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직접 소집되었고 국무회의에까지 참석한 핵심 증인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자기에게 정치인 체포나 폭력 행사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갔을 때 대통령이 증인한테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조태용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인 증인에게 정치인 14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조태용은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 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조태용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수사권 유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국정원장에게 체포 지시를 할 리가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태용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 그러니까 탄핵소추 한 측 변호인이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으로부터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란 말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조태용은 제가 직접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듣지는 못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조태용은 당시 홍장원이 조태용에게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 어떤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방첩사령관과 전화를 했더니 이러이런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체포 요청이란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장원의 보고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고 대통령의 지시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이야기를 연결시킬 순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대통령이 평소 방첩사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홍장원이 전한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그 지시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적 목록 170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이 문서는 202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된 제7차 변론에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입니다. 이상민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소집되어 국무회의에 참석한 핵심 증인으로서 그의 증언은 대통령이 폭력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께 비상계엄 만료 의사를 전달했으며 경찰 출동에 관여하긴커녕 사전에 본인은 알지도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국회에서 나를 탄핵 소추한 것은 국회의 무차별 탄핵 남발로 인한 것이고 결국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였고 대통령이 단전, 단수가 만약에 필요했다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을 텐데 직접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이나 소방에 대한 지시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그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도 없었지 않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와 관련하여도 이 장관은 중요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집무실에 들어온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면서 만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한 것이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즉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은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바로 옆 대접견실로 가서 비상계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고 누군가 자신에게 행안부 장관이 가서 말 좀 다시 드려보라고 하여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만료 의사를 또 전달하였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도 두세 번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상민은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국무회의가 구성된 이후 대통령이 대접견실 중앙에 앉으시고 국무위원들은 자리를 정돈해서 그 주위에 쭉 나란히 앉았으며 그때 몇 분 계셨던 수석 비서관들은 다 자리에서 빠졌다고 증언하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인 부담 이런 걸 다 안다. 나도 신중하고 깊게 생각을 했다. 왜 내가 그 점을 고민을 안 했겠냐. 하지만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의 인식,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과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이를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끝까지 만료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20시 40분경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로 떠난 22시 22분경까지 약 1시간 44분 동안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한자리에 앉아서는 아니었지만 순차적으로
집무실 그리고 대접견실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걸 설명하시고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대통령에게 모두 전달되었고 다시 그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하셨다는 말씀을 총리께서 직접 하셨으며 국무위원 의사 종족수인 11명이 다 모일 때까지 다 기다렸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10시 발표 예정이었던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되길 기다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상민은 2024년 12월 4일 13시 6분경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 계엄 해제는 신속히 해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그게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와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시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분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도 증언하였습니다. 서증목록 171번 헌법재판소 이진우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25년 2월 4일 제5차 변론에서 실시된 이진우에 대한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입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TV로 시청하면서 처음으로 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법에 대해 어떤 여러 가지 교란적인 이유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계엄령이 선포되는 조건이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상황에 대해서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라고 증언하면서도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건 전략 지침이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구체적인 폭력 행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진우가 국회 출동 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이해했을 때는 어떤 정확한 목적이라던가 어떤 과업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과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각자와 팀 위와 팀 아래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였다. 곧바로 한 10분 내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째,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둘째, 국민은 안전해야 된다. 또 시민이 안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병들이 다치면 안 된다 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령관은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평가한 후 두 가지 금지사항을 직접 지시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첫째는 장갑차 들어오지 마라. 장갑차 출동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장병들은 총을 차에다 내려놓고 국회로 이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결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폭력적인 작전을 명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 지휘관이 시민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서증목록 176번 헌법재판소 김현태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이 문서는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 제6차 변론에서 실시된 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 대한 속기록입니다. 김현태 단장의 진술 흐름을 종합하면 707 특임단의 국회 출동은 누군가를 체포 연행하거나 국회 기능을 물리력으로 마비시키는 작전이 아니라 상급 부대의 지시에 따라 시설 확보라는 군사적 의미의 임무를 수행하려 한 것이라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비상겸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TV로 확인해서 알았고 그 직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안보폰으로 국회로 빨리 출동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출동 단계에서부터 다른 부대원들과의 협조, 특정인물 체포, 정치인 연행, 국회의원 출입 차단 같은 지시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 본인도 그러한 목적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현장 상황에 관해서 김 단장이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도착했지만 실제로는 정문과 내부에 시민, 관계자, 방송, 유튜버 등 인파가 너무 많아서 정문에서 상당 기간 대치, 충돌 위험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뒤로 빠져라,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는 흐름으로 병력을 운용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김 단장은 유리창 파손 후 내부로 진입한 경위에 대해서 정문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정문 통제권을 안쪽에서 확보하려는 이동 목적이었다고 진술합니다. 내부 진입 이후에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의사 자체가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끌어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안에서 안규백 의원을 마주쳤을 때도 별다른 제지 없이 그냥 지나쳤다는 진술은 국회의원 제압이나 연행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정황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군인이 시민이나 의원을 제압했던 그런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 단장은 더 나아가 국회 국방위 등에서 끌어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취지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질문이 반복되자 김 단장은 끌어내라, 국회의원 그 단어를 명시적으로 나는 들은 바가 없다고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무력 사용과 관련해서도 김 단장은 일관되게 폭력적 실행 의도를 부인합니다. 산탄총은 팀 공용 화기 성격으로 휴대를 하긴 했지만 사용 목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공포탄은 원래 훈련 계획에 따라서 개인당 휴대했을 뿐 총기에 삽탄하거나 실탄을 들고 진입, 사격하려는 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격수 배치나 실탄 무장, 6,000발 탄약 준비 등 선정적인 기사,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철수 과정 또한 폭력적 계엄 실행과 거리가 먼 정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현장에서 가결이라는 말 자체를 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나 국회 관계자로부터 가결됐으니 군인들은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 상급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으며 특전사령관이 그럼 바로 철수시켜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곧바로 무전으로 전체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김현태 단장이 설명한 시간대에 따르면 국회 도착부터 철수 지시 그리고 철수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개되었고 그 사이 707 내부 진입 인원도 제한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국회 표결 자체를 물리력으로 차단할 만한 실행, 의원 출입 봉쇄나 본회의장 강제 진입, 의원 강제 배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종 목록 178 헌법재판소 김봉식 증인신문 도서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제8차 변론에서 실시된 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입니다. 김봉식 증언의 큰 줄기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의원 체포, 끌어내라 같은 폭력적 강제적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청의 조치는 현장의 안정과 충돌 방지라는 경찰 고유의 질서 유지 판단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배치한 건 맞지만 그 배치 자체가 처음부터 국회를 완전 봉쇄하거나 의결을 막기 위한 준비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둘레가 2.5km를 넘고 출입문이 7개인 구조에서
자신들이 초기에 가용했던 기동대가 약 300에서 360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국회를 완전 봉쇄하려면 최소 3,000에서 3,500명, 검찰 조사에서도 40개 기동대 이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즉 애초에 국회를 봉쇄할 의사였다면 그 정도의 병력 배치 지시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김봉식 청장이 대통령을 접촉한 건 2번으로 한정되는데 첫 번째는 12월 3일 19시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것, 두 번째는 계엄이 끝난 뒤 12월 4일경 대통령 격려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 했다는 말의 핵심은 이따 주위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 유지를 잘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김봉식은 그 자리에서 국회 출입 전면 차단, 국회 봉쇄, 국회의원 신분증 압수, 주요 인사 체포, 방첩사 지원 같은 구체적 지시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안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대통령이 현 시국 상황과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 아까 본 변호인 설명드린 야단의 줄 탄핵, 예상과 같은 정치적 갈등 상황을 설명하는 취지였다고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이번 비상계엄을 폭력적 실행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경고 성격의 계엄을 염두에 둔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의 국회 통제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김봉식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논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진술합니다. 계엄 선포 직후 약 20여 분 동안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평시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했고 그 이후 22시 47분에서 48분경 1차 통제를 한 이유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고 계엄군이 온다 하니 우발 사태, 안전사고, 군인과 시민 충돌 방지를 위한 일시적 안전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항의가 접수되자 법적 검토 후 국회의원 출입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 등 상시 출입증 소지자는 신분증 확인 후 선별적으로 즉시 출입을 시키도록 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청장은 계엄 다음 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대통령이 초동 대처를 정말 잘했다. 국회의원들을 출입시켜줘서 상황이 빨리 정리됐다. 수고했다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 서적 목록 180 헌법재판소 김용현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이것은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제4차 변론에서 실시된 전 국방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입니다. 김용현 장관의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검토 결심한 동기는 물리력으로 국회를 제압하거나 폭력적 통치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연쇄적 탄핵, 입법,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됩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이 평소에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자주 토로했고 민주당이 방탄 탄핵 특검에 매몰되어 민생과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데 대한 답답함과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다고 진술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연쇄 탄핵, 입헌적 입법 남발,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삭감이 누적된 상황을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의회 독재의 폭거, 국정마비로 인식을 했고 이를 통상적 정치, 통상적 행정수단으론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비상계엄이란 형식을 통해 강력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 계엄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 김용현 장관의 설명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장기 집권이나 폭력적 진압의 수단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 경고를 주는 차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이 병력 운용에 대해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숙련된 간부 위주로 내보내야 한다. 실탄은 지급하지 마라.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관위에만 계엄 선포 후
투입하라는 식의 제한적, 억제적 지시를 했다고 말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과거 사례에 비춰서 수도권 인근 부대까지 2만에서 수만 명 규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음에도 대통령은 오히려 소수만 동원하라는 방향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국회 투입 병력도 250명에서 280명으로 제한됐다는 진술이 이어집니다. 김용현 장관은 본인 입장에서는 과거 계엄 운영 관행과 달라서 의문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이번은 다르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충격요법적 메시지에 가깝게 최소 병력으로 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고령 작성 수정 과정에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옵니다. 김 장관은 포고령을 과거 사례를 참조해 본인이 작성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보고 통행금지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너무 불편을 준다며 해당 부분 삭제를 지시했고 실제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기기 어렵다라고 했고 포고령 집행을 위한 기구 설치나 합수당 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정황을 들어 포고령을 물리적 강압 집행의 도구라기보다 상징적, 형식적 성격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에 관해서는 김용현 장관이 당일 비상계엄 안건이 단순 통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한 뒤 상당 시간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국무위원을 소집했고 20시 30분경부터 도착이 시작되어서 22시 15분경까지 이어지며 약 1시간 반 이상 심의가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등의 반대 의견도 청취를 했고 일부 국무위원이 시민 저항이나 유혈 사태를 우려하자 대통령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 설명한 정황을 김용현 장관은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김용현 장관의 진술의 결론은 폭력적 실행을 전제한 강경 계엄이 아니라 유혈을 원천 차단하고 최소 병력, 비실탄 원칙으로 통제된 형태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계엄을 상정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실탄 관련해서도 김용현 장관은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해 개인이 휴대하는 방식은 금지되었고 안전을 위해 대대급 또는 대급에서 통합 보관하는 방식으로만 관리했다고 진술합니다. 언론에서 실탄을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는 논란이 생기는 건 이러한 차이를 혼동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의 지침은 개인 지급, 개인 휴대 금지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의도에 대해서도 김용현 장관은 봉쇄란 손에 손잡고 완전히 틀어막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음 국회 외곽 울타리, 출입문, 내부 주요 건물까지 실제 봉쇄를 하려면 최소 7,000에서 8,000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진술합니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실제 군 투입 규모는 그의 현저히 미달하는 300여 명에 불과했고 대통령의 지시 자체도 소수, 간부 위주, 비실탄, 국회와 선관위로 제한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의결을 막는 계획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고 대통령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 또한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출입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혼란을 차단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관련 병력 이동은 김용현이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원래 국회와 선관위만 지시를 했고 그 이동 사실을 듣고 화들짝 놀라 이동 중지를 지시해서 실제로는 그런 곳에 전혀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김용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오늘 180여 개 서등 설명서 종합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 측이 본 공판기일에서 현출,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서증들은 특별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거나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유혈, 충돌과 같은 폭력적 실행을 지시하였다는 핵심 전제가 사실과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첫째, 국정원, 선관위, 키사, 합동보안점검 보도자료 및 관련 자료들은 선거 시스템 전반에 실질적, 구체적인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고 외부 세력에 의한 침투, 조작 가능성이 막연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점검 확인된 위험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관위에 인원을 보내서 제한적 범위에서 상황을 확인하도록 한 행위는 특검이 주장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실행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선거제도의 신뢰에 관한 중대한 위험인식 하에서의 문제의식과 상황 확인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수의 탄핵소추안 및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은 당시 국정 운영이 연쇄 탄핵과 정치적 충돌로 극심한 압박과 마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시대적 정무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동기가 무력에 의한 국회 제압이나 폭력적인 통치가 아니라 누적된 국가 운영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경종을 울리려는 메시지 성격이 강했음을 설명하는 전제사실 자료로 봐야 합니다. 셋째, 홍장원 메모 및 관련 진술 조서, 보좌관 진술, 수사보고 등 그리고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조서는 대통령이 특정 인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의 발언이 본질적으로 방첩사 지원 취지였다는 점, 나아가 체포 명단 형성과 메모 작성 경위 자체에 중대한 불일치와 비상식적 설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국정원장 조태용 등 핵심 인물의 증언을 종합하면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에 대한 체포 지시는 성립하기가 어렵고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상식과 제도에 반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결국 홍장원 메모와 그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체포 지시를 증명하기 현저히 부족합니다. 넷째, 국회 출입 및 현장 영상 자료 그리고 경찰 지휘라인 관련 증언 취지 등은 국회가 구조적으로 완전 봉쇄되었다거나 의결이 물리력으로 차단되었다는 특검의 프레임과 달리 당시 현장에서는 신분 확인 후 의원, 보좌관, 보좌진, 관계자 등이 출입한 정황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경찰 조치 역시 단계적 안전조치 성격으로 운영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군 지휘관들의 진술, 이진우, 김현대 등 진술에 의하면 출동 과정에서 체포, 연행 또는 본회의장 강제 진입과 같은 구체적 과업을 부여받지 못했고 오히려 시민,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탄이나 장갑차 등 충돌을 유발할 요소를 억제하는 운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폭동 실행 구성 여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서중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제 사실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선거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및 국가안보 우려,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등 특검 주장의 핵심 사실에 대한 반대 정황, 현장 운영의 제한성과 유혈 방지 지향이라는 흐름을 모두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 공소 사실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검이 전제한 목적, 의도, 실행의 구성 자체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재판부께서 본 공판기일 서증조사에서 현출되는 자료들의 핵심 부분과 입증 취지를 충실히 살펴 본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및 핵심 쟁점에 관하여 선입견 없이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부서, 허위사실 공보에 관해 진술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에 앞서서 그 절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변호인 측에서 진행한 서중조사 관련해서 특검 측 의견 있으십니까? 특검 측 의견은 변호인 측의 주장은 기존에 저희가 증거조사된 여러 가지 증거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서 문서 송부 촉탁 회신이 안 되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12월 23일자로 회신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공판기일 이후로 지금 일반 국민들께서 제출하신 다량의 탄원서가 지금 재판부에 접수되고 있어서 문서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다소 좀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이제 열람 복사하실 그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서 사본을 준비해 왔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예, 증거로 제출하실 의향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관련돼서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인지했고 어떤 고발장을 접수해서 사건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검은 이 사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2025 고합 129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지금 제출되지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회신만 보내온 것은 공수처가 이 사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재판부께서 사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예. 특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예, 이 부분 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해서 증거조사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증거조사 마치고요. 지금 뭐 순서가 다소 뒤바뀌었습니다만 특검 측 오전에 의견 진술하신 것, 예, 원래 순서대로 증거조사 마치고 특검 측 의견 진술하신 것으로 그렇게 조서상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예. 우리 변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세한 의견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의 선고 시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피고인은 현재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하여 수사를 받고 금년 1월 26일 날 기소가 돼서 현재까지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수십 회의 이 공판기일에 많은 수의 증인과 증거 조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재판이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들이거나 또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실시되었던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된 행위들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 사건의 결론인 그 법적 평가가 이 사건의 유무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 등 법률적인 평가와 당연히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극히 합리적이고 상당하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의견입니다. 둘째로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된 전제하에서 형사 절차가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께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국무회의의 심의권 침해 그리고 허위 공보와 관련된 그 공소사실과 관련돼서 변호인 측에서 신청해서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인들 불출석으로 아직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마치게 된다면 이러한 재판 진행의 점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추가로 제출하려고 했던 증거 서류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실행과 실행에 있어서 주요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증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직 당해 재판부에서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또는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현재 본 재판부에 관련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장께서 결심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추후 이와 관련된 증인신문조서 등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 재개를 결정해 주시기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부서 허위사실 공보에 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장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목적과 동기는 추정으로 채울 수 없고 그 전제 사실과 실행의 구조가 증거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재판부께서 아까 설명드린 서증, 설명서를 잘 살펴보시고 그 연결이 과연 합리적 의심 없이 완성되어 있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우선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2025 고합 1010 사건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부서 및 그 폐기와 관련된 각 범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를 허위 공보로 구성하여 다시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의율한 부분에 관하여 각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전체 맥락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구성요건이며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증거이고 추상적 평가가 아니라 바로 법리입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지닌 상징성과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쪼개어 판단하기보다 감정적 인상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려는 유혹이 유난히 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여론의 장이 아니라 법리의 장입니다. 재판부께서도 결국 각 공소사실이 형법과 특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엄격한 법 해석의 원칙과 증명 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세 공소사실 모두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무죄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소사실은 특검이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하고 전체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았으므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단지 어떤 절차가 미흡해 보인다는 수준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복하여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외형을 띠면서도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 현실적으로는 타인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타인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그 결과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권과 남용,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 현실적 방해가 모두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헌법 제77조 및 개헌법 제2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었고 헌법 제88조 제3항 및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 주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은 정례와 임시를 구분하면서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국무위원을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무회의가 법률상 회의체이긴 하지만 그 소집 방식과 시기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의 가용한 소집 방식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판단과 재량의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특검이 말하는 일부 통지가 곧바로 직권 남용이 되려면 소집 방식 자체가 법령상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그 위반이 단순한 하자나 논란 수준을 넘어서 형법이 개입되어야 할 정도로 위법 부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11명의 국무위원이 출석을 했고 이는 국무회의 규정이 정한 의사정족수인 구성원 과반을 충족합니다. 그렇게 회의가 열렸고 출석자들의 심의가 있었고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어 심의 의결이 진행된 상황에서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형법상의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권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헌법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하는 직무상 권한이고 개인적인 권리, 즉 형법이 보호하는 사적 권리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그 법적 성격상 헌법 제88조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심의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 내부 절차에서 행사되는 직무상의 권한에 불과하고 그 행사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 내부 절차에 행사하는 직무권한으로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의견과 달리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거나 국무회의 심의의 형식이나 진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을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평가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헌법상 기능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구조를 도외시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무회의 운영 방식이나 정치적 행정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문제일 뿐 형법이 보호하는 권리 침해로 곧바로 전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내부 절차 문제를 외부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권리 침해로 치환하는 순간 그 형법은 조직 내부의 그 행정적인 분쟁을 처벌로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공소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출석해서 개회가 되었고 모두 대부분 의견 개진을 했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문제 또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간적, 상황적 제약 속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즉시 연락이 가능하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자택에 거주하는 그렇게 추정되는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연락을 취한 것이지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과는 연락이 즉각적으로 닿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연락을 받고 이동하였음에도 도착 시점 등의 사정으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양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 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무적 현실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심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특수성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 2024년 12월 3일의 경우 국가긴급권이 논의되는 그러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평시와 동일한 절차적 완결성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긴급권의 본질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자체도 긴급한 의안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예정하고 있고 법제처 업무 편람에서조차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소집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우선 소집을 하고 순차적으로 유선 연락을 통해 참석 가능한 이 위원들을 충족시켜 의사종족수를 맞췄다는 공소사실상의 정황은 적어도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의 판단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일정한 판단 재량이 인정되고 그 1차적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던 취지도 이러한 재량의 영역을 형사처벌로 섣불리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갈래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는 법리적으로 국무위원 심의권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객체인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상 회의가 열려 의사 정족수를 충족한 채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해 결과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절차적 특수성까지 고려하신다면 이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형법의 개입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 국방장관 등의 서명을 받아 국무회의 부서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고 이후 이를 폐기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영서류 손상 등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공소사실은 핵심 전제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는 문서가 과연 허위공문서인지, 나아가 공문서인지, 더 나아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공영서류인지 모두 불명확합니다. 그 불명확한 전제 위에 범죄 구성을 차곡차곡 올려놓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전제가 불명확하면 결과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원칙, 바로 그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실천일 것입니다. 먼저 허위 공문서 작성 때 보겠습니다. 형법 제227조가 처벌하는 것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을 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판시합니다. 즉 문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절차 미비, 작성 시점 전후 관계, 형식적 흠결만으로 허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문서 표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표지에 적시된 선포 시점 그리고 서명 이런 핵심 내용, 이 표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도대체 무엇이 허위라는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허위다라고 주장하려면 사후 작성이라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문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어긋난다는 논리를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가 사후 정리 작성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합치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허위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실체적 내용이 진실이고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거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허위 기재를 통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범위가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지 문건 역시 실체적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 작성 시점이 사후라는 점만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본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과연 공문서인가 하는 점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객체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공적 권한에 따라 작성하고 공적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하며 공식 절차에 따라 생성, 관리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누가 작성하였는지 추지할 수 있으면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핵심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기능,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는 공소사실과 의견서에서 드러나듯이 대통령실 내 공식 문서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근거나 정책 집행 기준으로 사용된 바도 없고 국무회의 공식 회의록이나 간사 절차, 문서 번호, 수신처, 시행문 형식 등의 공문서의 통상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작성과 보관 경위에 비추어 개인 보관용 참고자료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문서까지 공문서라고 단정하는 순간 공문서의 개념은 무한하게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내부 참고를 위해 메모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확인 서명을 받는 행위까지 모두 공문서로 포섭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형법은 그런 확장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문서성이 인정되려면 공적 절차에 따른 생성과 보관, 공적 기능 수행, 외부 유통성 내지 공공의 신용의 대상이라는 요소가 최소한 갖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 문서에는 그 핵심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객체 단계에서부터 그 성립이 흔들립니다. 이어 행사 부분도 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외부에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보관용이나 내부 열람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건 문서는 외부에 제출된 사실이 없고 회람되거나 행정 절차 근거로 사용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공식 시스템에 등록된 이력도 없다는 점에서 외부적 효력 발생을 위한 사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행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특검의 행사죄까지 구성하기 위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력을 기대하면서 문서를 제시했는지를 특정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이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보좌기관 등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단순히 대통령 업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생산기관에 의해 생산돼 또는 접수되어 보유되고 있는 상태,
즉 기록물 관리 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기록관 설치, 생산 현황 보고, 대통령 기록관의 수집, 분류, 보존 체계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 여부가 내용의 성격만이 아니라 관리 체계에 편입된 공식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문서는 공식 절차에 따라 생성된 문서가 아니라 부속실장이 내부 참고용으로 비공식 정리한 자료이고, 등록번호 부여나 문서관리 시스템 편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 기록관도 정식 등록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서랍에 보관되었다는 정황이 오히려 핵심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하게 되면 대통령실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록이 자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의 체계와 운영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과잉한 해석입니다. 기록물법 위반을 논하려면 최소한 해당 문서가 기록물 관리 체계에 의해 생산 접수되어 보유하고 되고 있는 기록물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 요건 충족에 관한 특검의 입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건은 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서류 손상죄입니다. 형법 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그 서류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공용 서류여야 하고, 그 효용을 해야 하는 손상, 은닉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건 문서는 애초에 공식 문서로 확정된 바 없고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공문서 관리 체계에도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용 서류 해당성이 없고 공용 서류로서의 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 효용을 해했다는 구성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가 내부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증거인멸이나 공적 기록 소멸이라는 불법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공소사실은 허위가 무엇인지 특정부터 불명확하고 공문서성 자체가 결여되어 허위공문서 작성의 개체가 되기 어렵고 외부 제출 등 행사 행위가 없어 행사죄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서 관리체계 편입이 없어 기록물법 적용이 어렵고 공용서류로서 공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용서류 손상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지 유죄가 애매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성요건 기초가 되는 사실과 법적 요건이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은 단절된 고리를 추측으로 메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소사실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이 외신 대변인을 통해 외국 언론에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주장합니다. 그 논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국회 출입 차단, 군의 국회 진입, 국무회의 심의 부재, 헌정 질서 파괴 목적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신에 공보하게 했고 그 공보는 허위이기 때문에 대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소사실은 직권남용죄의 구조를 오해하거나 무리하게 확장한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에게는 대외 대표권과 대외적 입장 표명의 권한이 헌법상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며 외신 대변인은 외신 브리핑과 대외 홍보 실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에게 정부의 입장을 외국 언론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지휘감독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곧바로 직권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시가 실질적으로 직무권한을 벗어나 위법, 부당하게 행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신 대변인의 직무가 본질적으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과 정부의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이 메시지의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조사 검증해서 그 진위를 판정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그러한 권한을 가진 지위인지가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대변인에게는 그러한 자율적 판단권이 법령상 부여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변인은 조직 내 보좌 공무원으로서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직무 범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행위는 대변인의 직무 범위 내의 행위이며 이를 두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 집행 기준과 절차에 관여할 고유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 기준 절차 위반을 강요하여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될 수 있으나 외신 대변인의 브리핑은 통상 그 자체가 직무, 브리핑 자체가 직무이고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직무집행 보조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대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구성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정책적 발언, 외교적인 메시지, 국제사회 설명 활동은 언제든지 형사처벌로 위협받게 되고 이것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대외대표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특검이 말하는 허위 공보는 그 자체가 표현의 성격 분석을 요구합니다. 어떤 표현이 사실적 시인가, 의견 또는 정책적 판단인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할 때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맥,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으로 봐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와 같은 내심의 의사 또는 정책적 평가에 해당합니다. 내심의 의도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표현이 옳고 그름을 넘어 원칙적으로 의견 또는 내심 표명에 가까운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에 대해서도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지만 실제로 국회는 계엄 선포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피고인은 그 의결 직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병력 철수 조치를 했다는 정황은 이미 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영상도 아까 제가 다 틀어드렸습니다. 이는 적어도 국회의 기능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행사 불가능했다는 주장과는 아주 배치되는 그러한 객관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기 지시 등의 이러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광의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 쟁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공보가 허위라고 선결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매우 성급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허위라는 주장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전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 긴급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외신 공보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상경과 같은 중대한 헌정 조치는 국제사회의 시선, 외교 경제적 파급 효과와도 직결됩니다. 국제 언론이 일방적 시각으로만 보도할 경우 국가 신뢰도나 금융시장, 외교관계에 급격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국회가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비상계엄 조치가 임시적이고 질서 회복 목적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허위 공보로 낙인 찍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가가 다르다는 수준을 넘어 중요한 부분이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그 배치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그 고리를 충분히 특정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공소사실 역시 두 가지 점에서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대외대표권과 비서실 보좌기능이라는 헌법 법령상 권한 구조에 비추어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지시가 직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공보 내용이 사실적시인지 의견, 정책적 판단인지 혼재되어 있고 특히 내심의 의도 표명과 같은 영역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다투어지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허위성을 선결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이나 권리행사 방해는 구체성과 현실성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소사실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점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구성요건을 유추, 확장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소사실에서는 국무회의 내부 권한을 형법상 개인적 권리로 전환하여 처벌하려 합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에서는 비공식 보관용 문서를 공문서, 대통령 기록물, 공용서류로 순차적으로 격상시켜 처벌하려 합니다. 세 번째 공소사실에서는 대외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통치 영역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끌어들여 처벌하려 합니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유추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형사재판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처벌도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재판부께서는 결국 이 사건을 비상겸이란 단어가 불러오는 감정적 상징으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의 문턱을 넘었는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무회의 소집과 운용은 대통령의 재량이 작동하는 정무적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논란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부서 관련 문서는 공문서성이 불명확하고 허위성이 특정되지 않고 행사도 없고 기록물 관리 체계 편입도 없고 공용서류로서 효용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외신공보 역시 대외대표권과 공보 직무의 본질에 비춰 직권남용이라는 틀로 처벌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논쟁의 결론을 법정이 대신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은 정치적 결론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그 성격상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과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정무적 판단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도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정무적 판단도 추후에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께서 형법의 문턱을 낮추는 순간 앞으로 어떤 정부든 어떤 정권이든 국정운영 과정의 논란이 직권남용이란 이름으로 형사법정에 끌려오는 선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선례는 결국 사법부의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속도나 여론의 편성에서 나오지 않고 구성요건과 증거에 기초한 공정성과 절제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부분은 이상 변론을 마치고 송진호 변호사 변론 시작하겠습니다.